예, 안녕하세요. 어제 예. 하다가 말아가지고 짧게 모셨습니다. 예. 어제 한 그 열흘 가까이 쌓여있던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다 소화를 못해가지고 다시 모셨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이 파이브 아이즈, 쿼드, TPP 이런 거 교수님 영향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미국에서 파이브 아이즈를 우리한테 먼저 아직 한 건 아닌데 그런 아이디어를 하원에서 냈다는 게 이건 완전 색다르네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정보 공유잖아요. 비밀 정보 공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그 전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동북아 한반도에서 한국에 그러니까는 맡겨도 미국의 이익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과 충돌이 안 된다는 이런 믿음이었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닌데 1분만 하죠. 교수님 전공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항상 TPP 쿼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아베가 1차 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인도태평양은 일본이 주인이다. 그렇죠. 일본 그러면서 이제 군사대국으로 가려고 한 거 아니냐요. 그러면서 이제 요구했던 게 그 전 세계를 커버하는 앵글로색슨의 첩보동맹인 그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를 껴주면 요 지역은 우리가 맡을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일본을 왜 껴줍니까? 앵글로색슨 동맹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걸 감당할 만한 저희 역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쿼드로 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영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이 믿고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어쨌든 간에 이런 상대적인 독자성, 자율성이 굉장히 신장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봐요.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가 껴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필요로 하는 상대가 된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외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못다한 8월 수출 성적. 어떻게 된 겁니까? 8월 달에 53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수출이 지금 이제 좋다는 건 다들 알려진 건데. 이거 올해 내내 그랬으니까. 근데 수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가 붙고 있어요. 더 많이? 이제 두툼한 게 아니라? 이제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뭘 거냐면은 2018년이 수출액이 최고였었어요. 역대. 최고였었는데 2018년하고 비교를 하면 딱 이게 보이는데요. 2018년도에 7월 달까지 그 누적액이요. 2018년보다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누적액이 2.9%가 높았었거든요. 2.9%. 근데 8월 달까지는 3.1%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8월만 놓고 보게 되면은 4.0%나 높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곡선이 더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품목별 얘기도 하시잖아요. 품목이 예전과 다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일부에서는 반도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차지를 해내요. 한 품목이요. 근데 반도체 기여도는 그러니까 한 19%뿐이 안 돼요. 수출 증가. 많을 때는 절반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2018년에는 57%까지 차지했죠. 기여액에. 근데 그게 이제 19%까지 줄었고. 자기 비중조차도 지금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재밌는 거 하나는요. 지난번에 7월달 얘기할 때 4대 신성장 품목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농수산품, 화장품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 4개가 그러니까 철강을 이렇게 제치고 이제 5위로 등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자동차도 제치고 철강도 제치고. 더 올라갔어요? 비중이. 그만큼 그러니까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하는 상징적인 거죠. 이건 좀 인상적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 이게 우리 수출을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하고. 근데 이제 지금 농수산 식품 같은 게 그걸 제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산 농수산물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전 세계 선호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조품들, 중후장대 이런 산업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수출 효자 품목으로 돼 있었는데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국가 브랜드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산
우리가 그 제3세계에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설사 그게 싸다 하더라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이미지 때문인데 예. 이제 한국산 식품이면 안전하고 위생이 확실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서양인들이 백인들이 되게 이제 비백인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좀 약간 우월 의식이 있잖아요. 동양에 대해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예. 게 근데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진 예.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드라마 영향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이제 아무래도 K-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 있는데 농수산품에 관한 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이게 계속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거죠. 반도체하고 철강하고 자동차만 반도체가 경기가 이제 뭐 이게 기복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후퇴하게 되는 타격받은 게 2019년도였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것도 이제 미래 산업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은 것이고 이 7월 달에 말씀하신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잘 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문들은 최단 기간 내에 4천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는데 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힘이 나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가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률 얘기도 예. 이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예. 해보자면 이게 계속 조금씩 조정되는데 더 높게 조정되고 있어요. 성장률이 원래가 3번 발표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속보치가 나왔었어요. 예. 그때는 0.7%로 나왔죠.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잠정치라고 해가지고 0.1%포인트를 상향시켰죠.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제 1년 연말 이제 가게 되면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에 2.5%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목표치를 뭐 달성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목표하는 게 4.2%예요.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게 4.0이고 IMF가 목표하는 게 4.3이란 전망하는 게 4.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1.4%만 나와도 4.0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에 2.5가 나왔기 때문에. 합치면 되니까. 네, 합치는 게, 그러니까 이 1.4가 나오려면은 0.7 두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3분기, 4분기에. 이건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디스가 그러니까 3.8에서 4.0을 올린 이유가 얘네들도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대단한 걸 발견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숫자, 이 진행 속도 보니까는 4.0 이상은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2.0만 나와도 4.6%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장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어느 정도의 폭으로 회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저효과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한국은 보게 되면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났을 때 그때보다도 1.2%가 이제 이미 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이미 회복해서 그걸 넘어서고 있고. 1.2% 넘어섰는데 근데 이제 OECD 평균은 여전히 마이너스 0.5%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됐고. G7도 마이너스 1.0%. 가장 좋다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 0.8%.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이 그러니까 가장 앞서고 있는 거죠, 회복 속도가. 근데 이제 문제가, 그, 2-3달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대체로 좋은데 안 좋은 분야가 확실히 있다. 그렇죠. 그게 그 서비스업 분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비스업 분야.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도 5월 달에 확대 재정 전략해서 경기 회복이 이게 그늘이진 부분이 있고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2년 전 그러니까 그 이 코로나 재난 이전 2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비교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 사람들 많이 접촉하는 게 문화 분야 이런 거잖아요. 서비스 분야들이요. 그러니까 공연 못하고. 이 분야는 13% 이상이나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는 18% 이상이나 더 성장을 했고요. 금융. 이제 돈벌이 한 거죠. 돈놀이 하면서요. 그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역에 이제 작은 뭐 식당들이나 가게들 이런 데들 어려웠겠죠. 그렇죠. 거기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부분들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것은 경제 정책이다. 경제 부양 정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 국민 줬을 때 소위 말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차명강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후보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집으로 연결하죠. 정세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며칠째 자가격리죠? 오늘이 8일째 같습니다. 아이고 그거 저도 해봐서 아는데 무지하게 답답하거든요. 예, 뭐, 그래도 예,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예. 그냥 금방 지나가고 있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으로 예.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2주 자가격리를 갖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다 보니까 뭐 비대면 선거운동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PCR 검사를 2번이나 했는데, 네. 2번 다 음성이 나왔고요. 네네. 토론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했어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아, 예, 그렇지만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어서, 네네.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죠. 제가 맞아요. 방역 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편해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밖에는 지금 뭐 헤쳐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 비대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충청 경선에 임하고 계시는데, 충청의 민심 어떻게 파악이 되세요? 충청에서 시작되는 이제 경선, 저는 좀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 투표가 이제 역전의 드라마죠. 그래서 예.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 이게 아주 경선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론조사가 경선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경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여론조사라는 게 저게 10명, 20명 놓고 하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과거에도 저는 여론조사 피해도 본 사람이어서. 예, 그래서 아마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는 민심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하. 이제 충청 민심은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하고 또 유능하고 도덕적이면서 흠결 없는 후보 정세균을 알아봐주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의 역전 드라마가 충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예 충청에서부터 확실하게 1위를 해서 세몰이를 예. 해서 결선 투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 그냥 과반 이상 얻어가지고 최종 후보로 선발된다. 이런 목표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목표를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4일, 5일 결과를 좀 흥미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토론 태도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하셨어요, 정 후보님. 그때 이제 저는 사실은 직접 참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셨죠. 예.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원래부터 불성실하고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좀 무례하고 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여져요. 어떤 면이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우선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불리한 질문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를 해요. 그것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답변을 다 하시긴 하시던데요? 아닙니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 번 질문을 하는데 예. 결국은 아직까지도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죠. 어떤 겁니까? 여러 번 했는데도 답이 안. 백제 질문도 그렇고 백제 발언도 그렇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등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최근에 나온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그 변호사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것을 뭐 사생활이다라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답변을, 뭔가 말씀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질문에 대한 딱 그 답이 아니더라. 그런 의미의 회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토론회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료 변론 얘기부터 그럼 좀 해보죠.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이재명 지사가 받았는데 3개 심을 통틀어서 총 30명의 변호사가 변호를 했어요. 근데 송도환 인권위원장은 무료 변론을 한 게 맞고 그거는 당시 민변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가 했어요. 그런데 당시 1, 2, 3심에서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 전체를 공개하라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요구를 하셨네요.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소상히 설명을 하시라.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경선에서 설명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답변 거부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예? 혹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그 본선에서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올 거다.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네. 직접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그 재판 기간 동안 재산이 3억 넘게 줄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영업비밀인데 어떻게 그걸 다 공개하라고 하느냐.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변에서 어떤 공익 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는 원래 관례적으로 무료 변론을 했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예? 아마 야당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이제 그 내용도 문제지만 네. 본인이 답변을 회피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 불리한 답변은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해명이 난무하고 그 상황이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거 나중에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도 원팀 안 되는 거 아니야? 원팀 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보도도 있었습니다. 태산이죠. 여론조사 했더니 특히 말씀하십시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 공방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네 후보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전혀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않은 후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두 후보 간에 에는 원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후보 말고 다른 제3의 후보가 나와야 원팀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최종 후보 되면 원팀 어렵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 지지자들 사이에? 이미 지금 뭐 양 캠프 간에 공방전 벌리는 거 보면 점입 가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정 후보님, 어제 불거진 정치 현안 하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같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서 주면서 미래통합당 김웅 그 당시 후보였습니다. 후보한테 대리 고발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보도예요. 물론 지금 손 정책관이나 김웅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 정책관은 그런 적 없다는 거고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전개 어떻게 보세요?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뭐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충격적인 대형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김웅 의원은 전달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달 자체를 부인하고 있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입니다. 워낙 그런 많은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보통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좀 수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상관인 윤 총장에 관한 건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도대로라면 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이제 고발장이나 증거 자료까지 그 야당에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까지 담긴 그런 실명 판결문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에 윤석열 검찰과 야당을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다가 그걸 전달했느냐, 요게 하나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은 이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이라 치면, 네. 윤석열 총장까지 알았겠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이게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윤 총장과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 보호할 대상을 모르고 제보를 했다? 아니면 이제 야당에 고발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고발장의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분들인데,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그 피해자 모르게 손 검사가 혼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공익제보라고 하는 주장도 이건 어느 도단이고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이걸 제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은 이제 제보가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보가 고발장과 증거 자료와 실명 판결문으로 제보를 합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통 사건 개요를 얘기하는 걸 제보라고 봐야지 이것은 공작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럼 이런 공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작 게이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 후보님은 보시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글쎄, 과거에 이렇게 쭉 제가, 대선 때 보면, BBK도 그렇고요. 최순실 때도 그렇고,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보통은, 최소한의 근거가 있거나, 이제 물론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그런 경우도 봤죠.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뭘 하고 이런 걸 저는 보진 못했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지만 예전에 김대엽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거 아닙니까? 재판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 그 문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예 아무것도 없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게 확대 재생산되거나 부풀려지거나 그런 경우는 왕왕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세균 후보, 정치 경험이 오래된 분이셔서 이 사건이 어제 터졌지만 내 촉은 이렇다, 내 감은 이렇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윤석열 캠프의 얘기도 직접 여러분 들어볼 거니까요. 한번 듣고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조만간 나오는데 충청 민심에 호소하는 충청인들에게 호소하는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충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충청으로 옮기는 신수도권 공약을 비롯해가지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시도별로 좋은 공약을 제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당과 당원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혹독한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면서 충청의 품격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여야의 대선 예비 후보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유일의 호남 출신 후보인데요. 장성민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의례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마의 변은 원래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꿈을 꾸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그런데 이제 20대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 일찍 들어가서 입문해서 배우고 네. 저로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정치의 핵심은 통일 한국 대한 강국을 만드는 거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짜 저로해 초인류 선진 문명 국가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국가로 국가가 혁신 개조 계획하면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 10년 내에 개척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전략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을 좀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그 후보님을 거명한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그러니까 밝히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힌 이유는 역시 후보님께서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점.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중시가 됐던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호남 출신이지만 과연 호남 대표일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대표일지 아닐지는 좀 이따 보면 아실 거고요. 저는 이제 정치의 기반이 이제 호남이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30년 이상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누가 호남의 족자고 뿌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호남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후보가 되면 예. 45% 정도의 호남에서 네. 압도적 표를 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선 후보가 되면. 네.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읽고 있어요? 호남 민심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문제, 예. 그다음에 코로나 대책 문제 음. 이런 것에 대한 지역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이 기대가 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20, 30대 MZ세대는 실질적으로 지역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네, 예. 영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지역 구도를 깨는 새로운 정치 세력,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대안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예비 후보가 되면서 사실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상당히 각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각을 세운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민주주의, 네. 공정, 예. 원칙, 예. 국민, 국익, 국가, 공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이 신념이 상당히 약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의 어떤 한때나마 상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법 집행자고 법치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칙과 법치에 상당히 이 강한 열정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무슨 과거 구태의 무슨 건달식 무슨 도저히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공당 자체가 이제 국민의 대변 기관인데 마음에 들면 오고 마음에 안 들면은 원칙도 흔들어 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제가 생각했었던 선입견이 좀 잘못됐구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와 사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가서 치맥집에 들어가서 코로나 방칙, 수칙도 어기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치맥집
주인 되신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면 갑자기 뭐 이 저녁에 번개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인 이상 저녁을 할 수 없는 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모르고 있다가 번개팅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원칙과 법의 이 법치에 대한 어떤 준칙성이 굉장히 약하구나.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게 건달주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지금 건달이라는 표현을 2번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용어에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당식 건달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표현을 많이 쓰신 걸로 잘 가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항의 없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가 있다면은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불거진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후보님께서는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문제는 우선 사실이라면 예.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엄중한 이 사태다. 야당에게도 엄중한 사태고 예. 무엇보다도 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거대한 그 흐름에 이 블랙홀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 정도다. 네,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예.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철저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법치주의 위기, 야권 위기, 또 국민들이 절체절명에 갈망하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예. 빨리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좀 그 후보님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보도했던 그 매체의 뉴스버스의 담당 기자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방금 오면서 혹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자기는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럼 기자하고 통화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진동 발행인하고 통화하신 겁니까? 이진동 발행인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 하던 거예요, 이진동 발행인은? 이게 사실상 그 수사정보정책관이라 하면은 이 총장의 장자방인데, 네. 제 측근인데, 예. 총장의 언질과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청부 고발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은 검찰에서 컴퓨터를 까면 전부 다 밝혀지게 된다. 그래서 부인하자니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명을 해야 될 문제지 부인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실의 진위 여부가 내용이 공개되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 없이는 절대 가족까지 본인까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고발장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자기 수중에 지금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고발장은 있다. 그래서 고발장 내용이 공개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부인하고 갈 수 없는 내용임이 다 드러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건 야당의 이준석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해서 빨리 이 긴급한 대응을 전개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큰 문제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안이한 대처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 시작됐을 때는 정치 공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 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사항이 엄중하고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권 교체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의혹이 있으면은 지금 좋든 싫든 야권의 제 첫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야권 전체 당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당 지도부에 직접 가서 네. 해명을 하고 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의혹 그 제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공세를 너무 강화시키면 오히려 정치 공작이 여당 쪽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는 역풍도 불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은 전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정치 이 공세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 법률 지원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이 선제적으로 법률 지원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후보님께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두테르테 발언을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어제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두테르테를 언급한 게 아니라 그 후보는 두테르테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두테르테식이라고 하는 건 두테르테 방식인데 그렇죠. 두테르테라고 하는 필리핀의 최고 수반의 허명 자체를 그런 식으로 비하 인용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고 네. 외교적 무지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전에 8만 명 이상 우리 교민이 현재 8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예. 한국전에 7만 명 이상을 파견하고 또 한류 드라마를 300편 이상 방영을 해서 오, 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에 지금 이 우호적인 단체들이 한 77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필리핀은 예. 아주 우리의 맹방이고 우방인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비하 인용하는 것은 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교를 침해하는 예. 국익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하시라. 이런 어떤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필리핀하고 정상회담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정상이 되면은 모든 우방 국가와의 관계를 적대화시키거나 적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민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